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타임 우리 금융 파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금융을 하다가 말았죠. 자, 금융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 파트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5에서 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9문제가량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26회 때는 5문제가 나왔고요. 20회 때는 9문제가량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가지고 천천히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제가 이 번호를 매기는 게 기출문제 나왔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LTV와 DTI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금융 파트 오늘 종강을 하는데요. 마지막 금융 파트 마지막 시간에는 금융 파트를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6회 때는 5문제가 나왔는데 27회 때는 9문제가량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보시는데요. LTV와 DTI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 그래서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고 DTI는 소득에 대한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그죠? 근데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DTI가 제한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금액이 적은 금액을 선택하는 게 계산 문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LTV가 빠르기 때문에 LTV를 푸시고 LTV보다 어떻게 돼요? 큰 금액을 선택하면 안 되죠. 적은 금액을 선택하거나 LTV가 정답이 될 가능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와 저번 시간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배웠어요. 변동금리. 자,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항상 반대적인 개념이 나온다. LTV가 나오면 DT가 있고 고정금리가 나오면 변동금리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정금리는 고정됐기 때문에 자, 대출자들이 고정금리 때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돼서 예상한 것보다 실제 인플레가 커지게 되면 은행이 먹는 실질 이자가 하락하게 됩니다. 대출 기간이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고정금리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거치 기간이 끝나면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상환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그게 원금 균등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하고 체증식이라는 게 있어요. 체증식은 점증식이라고도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세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원리금이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부동산 금융 파트는 계산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LTV와 DTI에서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에서 계산이 나와요. 여기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전체를 본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원금 균등이 체감식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제일 먼저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원리금 체증식이 적게 내며 남아있는 것은 체증식이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원리금 원금 이런 순서로 되겠죠.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26회 때 출제가 됐던 게 체증식이 박스 쳐서 이제 부분적으로 물어봤는데 체증식 상한은 자 예전 이 26회 때 나왔던 걸 말씀드리면 체증식 상한은 소득 예상이 감소할 거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닙니다. 소득이 증가할 것 같은 젊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좋다 이렇게 돼야죠. 적합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까지가 아마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자 우리가 저당의 유동화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저당의 유동화, 저당을 유동화시킨다. 그러니까 저당을 하나의 증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이 있습니다. 2차에서 HF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어요. 그죠? 얘가 그 업무가 MBS를 발행합니다. MBS 발행. 그래서 지금 저랑 공부하실 게 MBS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MBS가 출제 빈도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ABS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MBS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 시간에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번호를 또 매겨야 되니까 여기 좀 공간을 놔두고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여기 책에도 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이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읽다 보면 무주택 서민들한테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 제도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무주택 서민이나 1주택도 가능한데요. 자, 갑돌이가 이제 차입자입니다. 차입자가 자, 보통 이제 보금자리론이나 내진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이제 공동주택, 주택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죠. 그럼 보통 고정금리로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MBS에 대한 발행이라는 전체 1차와 2차 시장이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이라는 자체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려면 이 구조를 철저하게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교재로는 여러분이 어딜 피시냐면 129페이지입니다. 여기를 지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돈으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유동성이라는 자체는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입니다. 근데 우린 유동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면 그 유동성을 높게끔 증권화시킨다는 파트가 이제 부동산 증권 파트인데 주택 저당 유동화 증권 MBS에 대한 우리가 것을 지금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그 별표를 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분명히 별표를 치라고 말씀드리고 밑줄을 칠게요. 자, 그러면 A은행이 대출자입니다. 대출자. 그래서 얘한테 자금을 대출해줘요. 자금을 대출해주고 얘한테 권리를 넘겨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책에는 뭐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간단하게 아니면 대출 채권이라고 간단하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은 저당권과 채권이 나눠서 이제 우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MBS에 대한 그 종류가 4가지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 권리에 따라서 위험을 누가 갖고 가느냐, 이 권리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 책에 잡는 것으로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라고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출에 대한 채권이니까 대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원금과 이자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본소에 가시면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나와요. 원리금 수취권.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을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가져오냐면 자, 만약에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할 경우 따라서 담보물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걸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돈을 빌리게 되면 자금을 대출해주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할 경우에 담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이라는 건 경매 처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근데 자, A은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 자금이 은행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냐면 을돌이가 예치를 시켜 1억을 그러면 예금 금리를 줍니다. 자, 가만히 안 있고 갑돌이한테 담보대출을 해줘서 1억을 대출해주면 대출 금리를 받죠. 실질적으로 요즘 여러분들 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연 2% 주면 많이 주잖아요. 근데 대출을 2% 주진 않겠죠. 한 뭐 연 4% 받는다 라고 한다면 대출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럼 예대 차이를 은행이 먹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예치시킨 금액에 대한 자금이라는 것은 보통 단기 자금입니다. 단기 자금. 근데 이렇게 대출해줘서
우리가 만약에 보금자리론의 대출은 보통 보금자리론은 장기예요. 장기절이죠. 그래서 10년 이상입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이기 때문에 장기에 대한 그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이죠. 이 채권은 장기 대출 채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장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 자금으로, 단기에 대한 자금으로 계속적으로 빌려준다는 건 한정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한정돼 있고 또 저당권도 이 주택 대출 채권의 저당권도 가지고 있는 게 한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재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입니다. 그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거를 자기가 많은 재원이 있으면 굳이 뭐 이걸 유동화해서 팔아서 자금을 갖고 올 필요는 없죠. 유동화한다는 얘기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한테 차입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저당권을 유동화시켜요. 지금 제목이 저당이 유동화잖아요. 유동화한다는 것은 현금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유동화하게 되면 두 가지인데 유동성은 높아질 테고 유동성에 따른 유동성 위험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꾸 현금화가 돼야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예치시킨 금액을 다시 또 달라고 할 수 있을 때 은행이 그만큼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되거든요.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 유동성,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동성 위험도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유동화 중개기관이라는 게 ABS 같은 경우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SPC라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걸 해야 되는 게 A은행이 그 주택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A은행만 맡은 게 아니라 은행이 전국에 많이 있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저당에 대한 모아놓은 것이 주택저당 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가 됩니다. 탄생이 돼요. 그래서 유동화를 시키는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개기관. 그래서 자금을 주게 되면 이 저당을 사옵니다. 물론 이 저당을 모아서 뭐 은행도 갑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있겠죠. 모으는 것을 이제 풀이라는 것은 모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놀이방에 가시면 볼들이 모이는 걸 볼풀이라고 하잖아요. 저당풀이라고 합니다. 딱풀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그 풀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은행이 A은행만 하니까. 그 규모가 많은 걸 얘가 이제 이걸 사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1차 대출 기간이라고 해서 여기가 1차 저당시장입니다. 저당시장. 그 다음에 자, 공사도 어떻습니까? 자금을 투자자한테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저당을 모아놔서 아까 저당 풀이죠. 규모가 쟤보다는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 5천억 정도가 발행이 돼요. 주택저당 총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저당을 모아서 풀로 만들어서 증권화 시킵니다. 증권화 시켜서 이걸 쪼개서 증권화 시킨다. 우리가 여기가 지금 파트가 부동산 증권이잖아요. 그래서 파트로 만들어서 증권화 시킨 게 MBS입니다. MBS.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금자리론에 대한 구조예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가지고 담보를 합니다. 물론 뭐 CMBS라는 게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건 사업용 부동산으로 가지고 직권화 시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금자료는 MBS예요. 주택이 생각이 됐고 모기지가 저당이고요. 빼기 담보고 S가 증권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저당 잡혀서 담보로 증권화 시킨 거죠.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가 될 수 있고 연기금처럼 기관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것만큼만 사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요게 부채금융이에요. 최근에 이제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구분해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채권하고 주식을
나눠서 우리가 볼 텐데, 자, 부채금융은 뭐냐면 자금을 융통하는데 이 공사가 자기 지분의 주식을 판 게 아니라 저당을 설정해서, 그죠? 지금 이 부채금융은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어떻게 이제 구조가 이루어지냐면요. 저당을 설정을 해서 이 저당을 사왔죠. 사와서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체적으로 그 사채를 발행해요. 채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발행하는 것이 채권 형태로 발행합니다. 채권이나 이제 사채.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저당을 주고 산 거예요. 저당 투자자.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저당에 대해서 너 사라. 이건 내 게 아니라 남의 거지만 이걸 보고 네가 나한테 돈을 좀 줘라.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타인 자본 조달하기 때문에 부채금융입니다. 그래서 부채 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MBS는 우리가 요거는 하나의 채권 형태로 부채 증권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저당 투자자가 먹는 것은 배당 수익이 아니라 이자 수익이에요.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자, 이제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은 나중에 한번 제가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저당 수익률은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그러면 우리가 채권에 했으니까 이제 뭐 만기 구조가 있겠죠. CFO 같은 건 이제 만기 구조가 있는데, 자, 일단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 보장되는 수익이죠. 투자론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금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얘가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하겠죠.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건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금리를 봤을 때, 자, 지금 여기가 2차 저당 시장이에요. 자, 금리를 봤을 때는 자, 이 1차 금리와 2차 금리가 있습니다. 얘가 내는 게 대출 금리가 1차 금리. 1차가 높아야 돼요. 2차보다. 그래서 2차 금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차입자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도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차입자가 되는 거고, MBS에 투자하면 투자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 건 여러분과 결부를 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무주택 서민이고 2주택을 갖고 있지만 장기 저리로 길게 잡아서 대출을 하고 싶다. 고정금리로.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근데 요즘은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치시키더라도 그 의자가 높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 MBS에 대한 상품을 한 번쯤은 생각해서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1차 금리가 더 높아야 유동화가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2차에서 먹는 저 MBS에 대한 저당 수익률이 제가 지금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구 수익률이 예금금리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금금리가 아까 연 2% 주면 많이 주잖아요. 근데 대출금리는 2% 없습니다. 절대. 연 4% 정도 준다는 겁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당 수익률이 한 3% 된다면 그러면 얘는 뭐 더 난 거죠. 그렇다면은 1차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가 높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유통구조에서 중간중간에 마진을 먹기 때문에 중간중간 빼먹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금리가 높아야 유동화가 된다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게 시험 나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그죠? 개론이 1차죠. 1차가 면제가 되죠. 그래서 1차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개론이 1차니까 중요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론 1차다. 그래서 1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볼 겁니다. 책의 내용을 이제 볼 건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대출을 받으면 담보대출을 할 때
LTV나 DTI를 받고요. 이자를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거치기간이 끝나면 상환 방법이 있는데 저당의 유동화에서 1차까지는 이해가 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차입자니까. 근데 여러분은 은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눕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특히 이제 여기가 2차 대출 기간이거든요. 대출 기간. 그러면 자, 예전에 나왔던 거는 이 1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따가 이게 25일 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책에 요거를 뭐라고 나오냐면 옆에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나올 겁니다. 주택 자금 대출 시장. 그러니까 주택의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이에요. 이게 1차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을 매각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는 2차 저당 시장은 유동화가 되는 시장입니다. 유통되는 시장.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2차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요게 재와 맞물려서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면 얘는 주택자금 공급 시장으로 나옵니다. 주택자금 공급 시장. 그래서 1차는 자금만 대출하고 자금을 공급해 줄 시장은 2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A은행은 차입자와 A은행이 이루어진 건 1차고요. A은행은 1차와 2차가 다 껴요. 얘는 A은행, 한국택금융공사, 투자자까지 여기가 2차 시장이 되고 1차와 2차는 완전히 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와 2차 대출 기간은 반드시 저당권을 매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포트폴리오로 자기가 이 저당권을 보유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저당을 유동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유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 차입자는 은행과는 관련되는데요. 2차 시장과 차입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차입자는 1차만 적용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는 발행기관이에요. 그러니까 MBS를 발행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MBS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합니다. 차입자가 못 갚으면 직접 갚아주는 역할도 해줘요. 자, 그러면 발행기관이 직접 차입자한테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차입자와 2차 저당 시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처음에 접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걸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별표 표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인문과정이다 보니까 책이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책을 하나씩 제가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한테 밑줄을 칩니다. 근데 기본서 가서는 인문과정에서는 제가 다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기본서 가시면 책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1, 2월 달에 책에 가서는 책에는 저는 중요한 부분만 읽을 거예요. 여기는 인문과정이니까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펜을 드시고 129페이지 가시면 주택저당 유동화 제도입니다. 주택저당 유동화 제도는 자산 유동화 제도 ABS라는 게 있어요. ABS가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ABS보다 MBS가 더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2003년 이후로 건설경기, 주택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주택금융시장에 적용한 사례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주택저당 유동화 제도란 개별 금융기관이 보유한 요 채권이 보금자리론이기 때문에 장기로 계약했죠. 장기 주택 대출 채권이라는 거 박스 쳐보세요. 장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집합화해서 패키지했죠. 이걸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 대출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 MBS를 제가 발행한다 그랬죠. 또 기관 투자자한테 이걸 또 매각을 하겠죠.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금융기관 은행에 공급하고 그 금융기관이 주택의 수요자에게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차입 기회가 확대돼요. 중요합니다. 자, 차입자는 유동화가 되기 때문에
차익 기회가 확대된다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다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확대된다. 박스 치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주택저당 유동화제도 MBS를 통해서 발행된 대출 상품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가 모기지론, 자 보금자리론이 모기지론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모기지론이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2004년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 자 코모코라는 회사가 MBS를 발행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게 2004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자 이게 예전에는 이 코모코라는 회사는 그냥 일반 회사였습니다. 주식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지금은 국토교통부인데 옛날에는 건설교통부죠. 건설부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매수금 저당이라는 것은 잘 출제가 되지 않는데, 자, 매수금 저당은 현재 주택이 아니라 미래주택으로 우리가 그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래의 주택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그 소유권이 없어도 미래주택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설정해서 그 주택 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개념으로 대출 실행 시에는 신용대출이나,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보통 은행은 어때요? 은행은 일단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보시면, 담보대출을 받아보시면 등기부등본을 가져오고 인감증명서를 띄우라고 합니다. 그죠? 그 소유자인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살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등본도 또 띄워서. 그래서 확인을 해요. 지금 현재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근데 이거는 아직은 매수금 저당은 미래주택으로서 아직은 저당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미래주택에 대해서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후에는 만약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담보대출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서 즉 무주택 서민들이 적은 자금을 주택을 구입하게 된 제도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금 모기지론, 보금자리론이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에 이에 이제 해당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좀 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수금 저당은 미래주택이에요. 매수금은 미음 들어가죠. 그래서 미래주택이다. 이렇게 좀 암기를 해놓으시고, 자 저당 대출의 의의입니다. 저당금융을 통칭하는 용어로 신용대출과 대비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의미한다. 자 그러나 본래 자 모기지의 의미는 금전 소비대차에 있어 차주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차주 또는 제3자의 소유의 부동산상에 설정하는 저당권 내지 일체의 우선 변제권을 지칭하거나 이를 내용으로 재반서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선 저당권과 양도담보를 포함한 양도저당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넘겨보시면은, 자 그래서 모기지는 이제 이 자금 용도 면에서 반드시 주택금융과는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모기지를 주택금융제도 인식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흔히 모기지는 곧 주택금융제도를 이해한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그 모기지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기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한 후 대출채권을 담보로 해서 모기지와 함께 매각 유통시키는 거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디냐? 지금 3번이 시험 문제 나오죠. 이게 바로 주택 저당 유동화 시장의 구조입니다. 1차와 2차.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 저당 유동화 시장은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1차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1차 저당 시장과 이 저당 대출 채권이 매각돼서 유동화되는 시장이 2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게 1차, 이 채권이 매각 유동화되는 건 2차로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가로 1번의 1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죠. 2차 시장은 주택자금 공급 시장입니다.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1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주택금융시장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즉 주택자금의 차입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1차 대출 기간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이죠. 그럼 1번 대출 기간은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 수요자한테 저당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기간이 매기 원리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그랬죠. 대출채권. 그 다음에 주택저당 채권, 대출채권인데 더 줄여서 대출채권이라고 그냥 합니다. 박스 치죠. 대출채권에다가. 그러면 주택저당 증권과는 다른 개념이죠. 용어사용으로 유의해야 됩니다. 이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대출기간은 설정된 주택저당 대출채권을 자산 자,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각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제 그 주택자금이 필요한 때는 2차 저당시장에 매각을 자금을 조달하지만 자신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는 합니다. 보유하지 않는다고 나왔거든요. 별표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해서 즉 매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있고 어떻습니까? 주택자금이 필요할 때는 2차 저당시장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자원이 있어서 자금이 많아서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굳이 그걸 유동할 필요는 없어요. 유동하게 되면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자금이 있으면 그냥 갖고 있는 그 채권을 가지고 차입자한테 그냥 이자를 계속 받아먹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나왔어요. 보유합니다. 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는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대출 채권을 매각할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팔게 되는데 이 묶음을 저당 대출 풀이라고 했죠. 패키지 집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동화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1차 저당 시장의 대출 금리가 2차 저당의 금리보다 높아야 된다. 아까 제가 1차가 더 높다는 반드시 말씀드렸어요. 그럼 대출 기간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높은 금리로 대출을 운영하는 거죠. 자, 2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2차 저당 시장은 유동화 시장이죠. 박스. 아까 제가 유동화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2차 저당 시장은 주택저당 대출채권 집합물을 매각하죠. 하는 1차 대출기간과 MBS를 매입하는 기간투자 사이에 시장이 이루어집니다. 은행과 기간투자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이다. 그럼 저당 대출채권의 유동화란 1번 자금, 이 주택저당 대출채권이란 자산을 1차 저당시장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2차 저당시장에 계속 흘러나감에 따라서 새롭게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2차 저당시장이 존재하면서 1차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제공될 수 있죠. 자,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밑줄. 주택금융시장에 많은 자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2차 저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차가. 즉 저당의 유동화에 필연적이라는 얘기죠. 자, 2번. 1차 대출기간이 주택저당 대출채권 집합물 한국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해서 공사의 원리금 받을 권리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자금의 1차 대출기간에 제공하는 거죠. 그럼 한국택금융공사는 이렇게 보유한 주택저당 채권의 대출채권의 집합물을 기초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게 바로 MBS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주택저당 대출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발행된 유가증권이 MBS입니다. 주식이 아니라 아까 채권 형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주식이 아닙니다. 채권 형태. 그래서 부채금융이죠. 채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 제도에 살펴보았듯이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SPC라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BS는 이걸 따라요. 근데 주택저당 유동화는 그 규모가 너무 크죠. 정부가 주도하여서 실체 회사인 한국택금융공사. 자, 한국택금융공사는 명목상이 아니라 실체 회사입니다. 자, 건물도 있고 공사 사장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서울역에 연세빌딩 옆에 있죠. 뭐 어디에 있냐는 나오지 않으니까 뭐 적지 마세요. 실체 회사다. 한국택금융공사가 설립되어 1차 대출기간 금융기관과 기관투자 사이에 유동화 중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의 차입자와 2차 저당시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별표. 시험 문제 나오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차입자와 2차 저당시장 아무런 상관이 없다. 즉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개별적인 채무불이행 하거나 조기상환 등이 주택 MBS의 투자 수익률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MBS는 차입자나 금융기관의 신용을 근거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주택저당 대출채권이라는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것이므로 자신의 신용도만 높게 평가되면 발행될 수가 있죠. 더불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간투자 사이에 MBS의 수익률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못 갚아주면 대신 갚아주는 지급 보증을 해준다는 것도 밑줄 쳐놓으세요. 박스 쳐놓으세요. 때문에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는 좀 구분이 되겠죠. 좀 안정적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발행 효과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주택의 수요자 차입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죠. 차입계가 확대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주택의 수요자 차입자는 1번 체크하세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이 제공됨에 따라서 주택 소비자는 차입계가 확대된다. 박스. 그럼 모기지론에 이용해서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 구입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값의 LTV라는 자체 배웠잖아요. 담보 인정 비율이 아파트 같은 경우 나중에 70%까지 땡겨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7천만 원을 빌리기 때문에 자기의 적은 3천만 원만 가지고도 주택 구입이 용이하다는 얘기고요. 나오네요. 그래서 한국대금융공사가 모기준은 대부분 70%까지 빌려줘요. 아파트 같은 경우. 결국 대출 수요가 늘어나겠고, 그러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가격 상승 요인에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 MBS가 만들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유동화 제도가 그 촉매제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장기주택 저당 대출의 활성화는 주택 수요를 더 증가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1차 대출기관은 은행은 금융기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저당 대출채권을 매각합니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는 거죠. 항상 이 확대라는 거,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키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주택금융시장에 공격적으로 대출함으로써 수수료 수익과 부가적인 이자 수익 획득이 가능하고, 자 2번 별표 쳐놓으세요. 자 얘가요, 많은 재원이면 유동화를 안 시키죠. 이 재원이라는 것은 자금이나 재화가 나올 수 있는 그 어떻습니까? 어떤 그 유인책이라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천입니다. 자금이나 재화가 나온 원천.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많은 재원이 있다. 그러면 채권도 많고 자금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걸 유동할 필요는 없죠. 근데 한정된 재원,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한정이 됐기 때문에 유동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화를 시키면 실질적으로 현금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정된 박스. 많은 재원이 아니에요. 한정된 재원은 많은 차입자한테 자금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수님,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줘요? 당연히 유동화해서 그렇습니다. 유동화라는 자체가 전제가 되죠. 그래서 이 한정된 재원이라는 것은 주택저당 대출 채권을 의미하는데 1천억 원의 대출 채권 집합물이 매각되면 실제로 10배 수준인 1조 원까지 MBS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참 현금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일시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장기 분할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인, 아까 제가 요거 유동성 위험이 감소된다는 걸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유동성 위험이 감소가 되고 대출채권 유동화를 시키게 되면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증가하죠. 이 두 가지를 염두지었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합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별표 쳐놓으세요. 4번, 그러면 주택 저당 대출채권은 아직 원금 회수가 되지 않은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매각하면 안전한 현금이 유입되어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은 뭐냐면 현금 보유 비율을 얘기를 해요. 옆에 보시면 국제결제은행에서 자기자본 비율은 총 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 지표로 이제 재무구조의 건전한 가능하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것은 현금 보유 비율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비율이 높을수록 신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좀 낮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비율이 상승을 해요. 그럼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만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03년까지 시중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7, 8%였으나 유동화가 되면서 2005년에서 6년 사이에 13에서 14% 갔다는 것은 자기자본 수익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기자본 비율이.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이 제도가 가장 큰 수혜자였다는 셈이고요. 또한 은행 등 금융주의 주가가 2003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한 10배 이상의 고공행진을 했다는 것도 MBS의 시행이 주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요한 게 별표 쳐놓는데 여기에 업무가 중요해요.
얘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유동화 중개 업무를 합니다. 중개 역할. 그래서 한국대금융공사가 2차 도상시장의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또한 MBS를 발행한다 밑줄.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한테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에게 주택저당 수익률의 지급 보증을 해준다 그랬죠. MBS의 지급 보증도 박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장기 모기지론을 주택 소비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중개 업무를 하면서 이 소비자한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장기 모기지론을 업무를 또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보증 업무를 해준다 그랬어요. 신용보증기금과 합병하죠. 보증 업무를 합니다.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고 보존하여 대출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 및 주택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증 업무를 해준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얘는 여러분들 MBS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유동화를 시키는 중개 업무를 해준다. 반드시 세 번째 대출 업무를 해준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보증이에요, 보증. 거의 나중에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지만 대출 업무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용보증 업무를 해줘서 수행하고요. 주택연금 지급보증 업무. 자, 주택연금이라는 게 중요한데 주택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죠. 연금에 대해서 지급보증 업무입니다. 밑줄. 그래서 여기 지급보증 업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급보증 업무라는 것은 주택연금을 지급한다는 게 아니에요. 보증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갑이 나중에 60세 이상이라고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7억짜리 지분이 있는데 A은행한테 담보로 연금을 타내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HF는 대출을 해주는 않습니다. 연금을 지급해주는 건 은행이에요. 그래서 보증 업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자 이 할아버지께서는 보증서를 여기서 발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직접 주택연금 지급 업무를 해준다. 그럼 보증이 빠지면 무조건 틀려. 이거 가장 중요한 유력한 거 아직도 안 나왔어요. 별표. 그래서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위로부터 주택연금을 이용할 때 이것의 보증 업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년층의 노후복지 향상 및 생활안전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고 있죠. 자, 기관 투자자가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될 수 있고 보험사,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식이나 단기 채권. 자, 우리가 지금 이거는 채권이긴 하지만 장기 채권입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 이외에 주택 MBS의 상품의 등장으로 자, 내가 투자할 게 많아야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 얘는 포트폴리오 할 수 있다는 건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는 거죠. 확대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MBS는 만기가 5년 이상입니다. 아까 10년 어떻습니까? 우리가 10년에서 30년이죠. 그래서 이 채권 자체는 이제 만기가 5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만기 구조가 다르죠, 다. 장기 채권이므로 기관 투자자의 자산 운용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대금융공사가 수익률을 지급 보증한다는 게 중요하죠.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 된다는 거죠. 지급 보증이 되니까. 주택금융시장에 많은 자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저당의 유동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요거 밑줄 별표칩니다. 저당 수익이 투자자의 요구를 만족해야 돼요. 저당이 더 커야 됩니다. 요거를 얘기를 한 거죠. 자, 바꿔 표현한다면 MBS에 대한 수익률은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이제 예금금리나 국채 수익률 같은 게 얘기해요. 보다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야만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주택금융시장에 유인할 수 있고요. 결국 유동화 제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기관 투자자가 MBS의 매입 대금을 증가시키면 주택금융시장에 많은 자금이 제공되죠. 개인 투자자도 있지만은 기관 투자자가 자금이 많죠. 5천억 정도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게 기관 투자자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입니다. 정부는 주택 저당 유동화 제도는 주택 수요의 증가. 자, 이제 어떻습니까? 이 공사가 정부 역할을 한다면 많은 자금을 공급하게 되면은 차입자가 이 수요가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주택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반 경기나 주택 경기가 좀 침체 시가 되게 되면 은행, 공제회, 연기금 등의 기관 투자의 여유 자금을 주택 저당 시장에 유입해서 이 경기 조절 수단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좀 더 여기 5번에 이제 좀 더 간다면 HF의 업무가 시험지에 잘 나와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을 공급합니다. 장기죠, 장기. 10년 이상.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MBS를 발행하고 지급 보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지만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아까 저기서 보증 업무를 해준다 그랬죠. 주택연금 보증 업무. 자, 주택연금 지급에 대한 보증 업무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지급을 하지 않아요. 지급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한다. 요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 보증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시험지에 나오는 거는 1차와 2차에 대한 비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 다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기 들어보세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1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고, 2차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 저당권의 유동화되는 시장이고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이게 바꿔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당을 유동화하면 유동성이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은 작아집니다. 유동성 위험이 낮아진다면 안 돼요. 유동성 위험이 높아진다면 안 돼요. 유동성은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은 작아진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차와 2차는 반드시 저당권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일부러 보유해서 원리금을 수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매각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재원이 아닙니다. 유동화되면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재원하면 안 돼요. 많은 차입자한테 대출해준다 나왔고요. 또 여긴 없지만 다른 자본시장 같은 주식시장이 오히려 침체 시 얘가 그 자금의 흐름에 대한 왜곡을 더 방지하는 역할을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조절하는 데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리는 2차 금리보다 1차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죠? 대출 금리가. 그래야지만 유동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차입자는 1차와 관련되는데 2차 저당시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은행은 1차와 2차에 다 상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금융이라는 것은 자, 이 저당을 샀기 때문에 저당 투자자는 저당 수익률에 대한 이자 수익을 먹어요. 그럼 저당에 대한 얘는 공사는 자기 자본 조달이 아니라 타인 자본을 조달한 겁니다.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주식이 아니라 채권 형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금을 융통한 걸 내 걸 판 지분금융이 아니라 부채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금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차입자는 차입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으니까 차입기회가 확대되고 은행은 현금 보유비율이 많아지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며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이며 공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주고 주택보험률도 확대해주고 기관 투자자 사이에는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서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HF는 업무가 MBS를 발행하고 지급 보증을 해주고 유동화 중개 업무, 대출 업무를 안 하며 보증 업무, 주택 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증 업무를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MBS에 대한 1차, 2차와 그 다음에 MBS에 대한 발행 HF의 업무까지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정리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